안녕하세요. 이길상입니다. 유럽에 커피하우스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왜 영국이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멘, 이집트, 오스만 튀르키예를 비롯한 아랍 세계에 커피라는 신비한 음료가 등장한 이후 100년간 유럽 사람들은 커피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후 100년 가까이는 커피의 존재는 알았지만 이교도 음료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마녀사냥 광풍으로 인해 커피를 대놓고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몰래 마시는 사람들은 있었다고 봐야죠. 유럽인들이 커피를 아름아름 마시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커피를 처음 마시기 시작한 유럽인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까운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반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금은 그리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에 속하지만 당시는 오스만 튀르키예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존 에블린이라는 영국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관찰하였던 최초의 커피 마시는 풍경의 주인공이 그리스인 나다니엘 코너피우스였다는 것이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자기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들 지역이 아니면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17세기 초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베네치아의 파두아 대학에 유학하였던 영국인 윌리엄 하비가 커피를 마신 최초의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국경 개념이 명확하지만 17세기에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하우스의 기원 지역을 놓고 국가 간 논쟁을 벌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류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그보다 훨씬 먼저 15세기 중반에 이슬람권인 메카에 생겼고, 그리고 16세기 중반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스만의 영향권 밖에 있던 유럽 지역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대놓고 마시는 풍습이 처음 생긴 것은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고, 지역은 흥미롭게도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먼 섬나라 잉글랜드 지역이었습니다. 왜 잉글랜드였을까요? 몇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잉글랜드가 지리적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에 대한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입니다. 게다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일찍이 1534년에 개신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이슬람이나 이슬람 음료, 커피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17세기 영국인을 피곤하게 했던 과음 문화에 대한, 술 문화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입니다. 16세기 내내 영국은 헨리 8세 치하에서 혼란하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에드워드 6세, 딸 메리 1세는 나약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죠. 메리 1세에 이어 1558년에 가까스로 즉위한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안정은 찾았지만 종교적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카톨릭 그리고 청교도 세력 간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죠. 혼란한 세월 탓에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악소문도 많았습니다. 극작가 셰익스피어,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등이 그녀의 숨겨놓은 아들이라는 소문 등이 난무했습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교도들이 1642년에 일으킨 내전, 즉 청교도 혁명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공화정이 열렸지만 권력을 장악한 크로멜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결국 크로멜의 공화정도 실패하였고 1660년 왕정으로 복귀하죠. 찰스 2세가 등극하였지만 안정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네덜란드와의 패권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어 등장한 제임스 2세가 다시 카톨릭으로의 복귀를 꾀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집니다. 결국 1688년에는 명예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제가 자리를 잡았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큰 와중에 런던 시민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은 1665년에 흑사병 대유행이 있었고,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1666년에 유명한 런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죠. 자고 나면 내란, 혁명, 전쟁, 역병, 대화재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혼란한 세월 속에서 술로 견뎠습니다. 당시에 집필된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에 술주정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런 음주 문화를 주도하였던 것은 물론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특히 가정주부들이 이런 문화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대체할 음료로 커피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겁니다. 커피가 인기를 얻게 된 세 번째 배경은 청교도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적인 순수성을 주장하며 각종 낭비나 사치, 음주 등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와인과 맥주를 부도덕한 사회의 원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술집 경영자들과 와인 판매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커피 애호가들은 환영했습니다. 과도한 음주 습관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커피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커피가 환영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커피하우스가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커피를 즐기던 과학자나 의사들이 커피를 옹호하면서 급속도로 커피 유행이 만들어졌고 커피하우스가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15세기에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가 잠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음료로 등장했다면 17세기 영국에서는 커피가 술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음료로 등장한 겁니다. 커피는 17세기 영국에서 술과 대조가 되면서 이성을 깨우는 음료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어디에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원조 논쟁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522년에 세르비아의 벨그라드에 생긴 카파나가 기원이라는 주장, 1526년에 헝가리의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등장했다는 주장, 1632년 이탈리아의 리보르노가 최초라는 주장, 1640년 혹은 47년에 베네치아에 처음 생겼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커피 음료를 파는 곳일 수도 있고 커피 원두 파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커피하우스가 건물 형태의 업소일 수도 있고 이동식 마차 형태의 업소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믿을만한 기록들이 보여주는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 즉 음료 형태의 커피를 파는 커피하우스의 등장 장소는 영국입니다. 런던 북서쪽 옥스퍼드였다는 주장과 런던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650년 혹은 1651년경 옥스퍼드의 엔젤 거리에 있던 코칭인, 즉 일종의 여관의 커피하우스가 처음 생겼고 그 주인공은 유대인 사업가 제이콥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골동품 연구가였던 앤서니 우드가 1671년에 남긴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이콥이라는 유대인이 코칭인의 커피하우스를 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연도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책의 편집자 앤드류 클락이 1650년 혹은 1651년 3월이 아닐까라고 추가로 적어 넣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앤서니 우드의 일기 원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50년 옥스퍼드에서는 커피가 사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는데 옥스퍼드의 동쪽문 엔젤 거리에서 이방인, 아마도 유대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에 의해 공개적으로 팔렸다. 1654년과 1655년 사이일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옥스퍼드에 세워진 커피하우스가 영국 최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세워진 것이 1651년이고 기록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커피하우스를 처음 세운 사람은 오스만 지배하에 있던 라구사 공화국, 지금의 크로아티아 남쪽입니다. 이곳 출신인 파스쿠아 로제입니다. 그의 국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가 아르메니아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이다, 튀르키예 사람이다 등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오스만 튀르키예의 스미르라는 곳에 있던 레반트 컴퍼니라는 영국 회사에서 영국인 다니엘 에드워즈의 하인이었습니다. 로제가 맡은 일 중에는 에드워드의 커피를 준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드워즈는 하루에 2-3번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런던으로 이주하여 무역 사업을 하면서 지인들의 커피 접대를 했는데 여기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접대하는 시간이 아깝고 번거로워서 아예 커피 하우스를 세웠고 1651년에는 로제를 데려다 경영을 맡기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런던의 법에 자유시민이 아닌 외국 국적의
그것도 하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무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지적이 있자 에드워즈는 자신의 장인의 도제였던 크리스토퍼 키트 보맨이라는 사람을 로제의 파트너로 합류시키는 방식으로 커피하우스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로제는 1652년에 커피의 효능을 알리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커피가 각종 염증, 유산, 수종, 통풍, 교열병뿐 아니라 화병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능이 있다고 써놓았습니다. 한 세대 전에 커피를 즐겼던 윌리엄 하비나 그의 제자 포코케가 주장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최초의 커피 광고였던 거죠. 로제의 광고는 효과를 발휘하였고 커피 판매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658년 즈음에 로제는 갑자기 런던을 떠났고 이후에는 보맨 혼자 커피하우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로제가 런던을 떠난 이유나 행선지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로제의 커피하우스 이후 런던에는 우후죽순격으로 커피하우스가 생겨나서 기록에 따라서는 500~600개쯤 있었다, 2000개였다, 3000개도 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런던이나 대학 도시 옥스퍼드에 생긴 초기의 커피하우스들은 알려진 대로 페니 대학, 페니 유니버시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립니다. 1페니의 입장료를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하우스 안에 비치된 신문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오가는 지적 대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현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페니대학, 즉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실제로 커피하우스에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매우 명망이 있던 인물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외판원, 영어로 러너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최신 뉴스를 들고 이것저것 커피하우스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일종의 뉴스 판매원입니다. 영국처럼 신분 구별이 뚜렷하고 계층 질서도 엄격한 나라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당시 커피하우스였습니다. 학교에서보다 커피하우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대학생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신분이나 전공을 넘어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초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들은 거장이라고 불리는 유명인들의 출입이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선박 제작자 피터 패트, 의사 토마스 밀링턴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존 에블린 등 동시대인들이 남긴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술집들과는 많이 달랐죠. 취하여 마구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지적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1660년 왕정 복고 이후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점점 늘어났고 커피하우스마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당시 영국 사회의 다양성, 그것이 그대로 커피하우스에 반영된 것입니다. 천문학, 수학, 시, 펜싱, 댄스, 프랑스어, 라틴어 등을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끼리끼리 커피하우스에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지적인 커피하우스들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궁정 관리들로부터 장사꾼들이나 매춘업 종사자들, 나아가 하층민이나 술주정꾼들이 모여드는 커피하우스들도 있었습니다. 매춘업 종사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몰킹 커피하우스가 대표적이고 유명했습니다. 쉴드 커피하우스의 경우에는 성직자와 의사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죠. 당시 커피하우스에서 지켜져야 할 규칙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674년에 인쇄된 커피하우스 광고물에 씌어있는 커피하우스의 규칙과 질서를 보면 커피하우스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였습니다. 이 광고물에는 지위에 상관없이 더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규칙도 들어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 안에서 사회적 지위는 무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지위에 상관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욕을 하면 12펜스의 벌금을 내는 규칙, 싸움이 벌어지면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상대방에게 커피 한 잔 값을 지불하는 규칙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규칙들이 아름답게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금지된 대화 주제나 행동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성스러운 일을 주제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미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면 그 집에는 손님이 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나 주사위 등을 이용한 도박도 금지되었습니다. 도박은 수를 부르죠. 싸움을 부릅니다. 경제사 책에 보면 영국에서 많은 근대적인 산업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대적 금융산업의 출현입니다. 어디에서 탄생했을까요? 바로 커피하우스입니다. 장사꾼들과 뱃사람들이 출입하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는 해운 관련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발전하여 1688년에 세계 최초의 보험회사, 지금도 유명한 로이드가 탄생했습니다. 증권 중개인들의 출입이 잦았던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 증권회사가 탄생한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발전이었죠. 1698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매회사 소더비, 크리스티 아시죠? 이 두 가지 경매회사도 당시 커피하우스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커피하우스의 성장은 이처럼 주식시장, 보험산업 그리고 경매제도 등을 탄생시켰고, 이런 산업들은 영국의 초기 산업발전, 나아가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커피하우스들이 뉴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인쇄된 광고가 시작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커피하우스들에서는 팜플렛과 신문을 제공하였고, 커피하우스 고객들은 추가 비용 없이 이런 인쇄물에 실린 정보를 마음대로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는 온갖 형태, 온갖 분야, 온갖 내용의 정보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1657년 5월 26일자 퍼블릭 어드바이저의 커피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커피가 소화 촉진, 심장 활성화, 기타 다양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초의 커피 광고였던 셈입니다. 1709년에 출범한 테틀러, 1711년에 출발한 스펙테이터는 당시에 등장한 대표적인 저널 형식의 뉴스물이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이런 광고 매체를 탄생시킨 인큐베이터였죠. 영국의 커피하우스들이 18세기 계몽사상의 형성과 전파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장소로 크게 기여하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